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네, 8월의 첫 번째 장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6% 하락하며 3,200선을 겨우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난 금요일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발표된 7월의 수출입 동향은 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몸소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한국의 수출 경기 문제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전일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계속해서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5대 악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5대 악재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한창 뜨고 있는 ES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주제인데 이제 ESG를 빼놓고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기업들이 많죠. 과연 어떻게 다뤄보면 좋을지 종목 리포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리포트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주들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게임주는 대표적인 일정이 있는 주식이죠. 여름 하반기에는 신작 게임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 전망 흘러갈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투자 작전들 한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렇게 주말이 빨리 지나가고 네. 돌아왔는데 주말에는 또 올림픽 경기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대표님도 좀 즐기실 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다시 힘차게 8월 첫 번째 장 시작해 볼게요. 키워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5대 악재입니다. 지금 이 키워드 보시는 시청자분들 5대 악재가 뭐지? 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스피 지수가 3,200선 넘겨서 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한 3% 정도나 네네. 자리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작용을 했을 텐데 지금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5대 악재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시장 내 점점 다소간 조금은 좀 시장이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악재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시장들. 제가 오늘 5대 악재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방송 준비한 이유는 8월 시장 그리고 9월 시장이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악재들이 많은 이제 출현을 할 텐데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어떻게 피해 나가면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가열차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5가지 악재 그리고 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리 5가지 악재, 잠재성 악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8월 첫 번째 시간 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5가지 악재, 잠재적인 악재 사실상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델타 변이 확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경기에 대한 고점 통과 논란, 피크아웃 논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과연 외국인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은 과연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의 여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각종 산업 규제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물론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 그리고 샌드위치 경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쪽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지, 과연 미국 쪽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 쪽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 악재, 잠재성 악재라 하면 일단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만 해도 한 1,080원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이런 원달러 환율, 지금 어느덧 1,200원대, 그 1,150원을 넘어서 있는 1,200원을 향해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원화의 약세가 수출 경기를 계속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수출주들로 하여금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수출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원화의 약세 부분이 그다지 우리 시장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 시장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5가지 잠재적 악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겨우 지지하는 그런 모습, 7월달 한 달 월별 기준으로 코스피가 거의 3%에 육박하는 그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8개월 연속 상승, 월간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8월부터 다시금 상승세를 다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7월달 하락에 이어서 8월 달도 하락하고 9월 달도 하락하는, 이제는 다소간 조금 좀 하락세로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한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어떤 그 변곡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덮쳐올 5가지 잠재적인 악재 부분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혹여나 나의 수익률, 이때까지 긍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왔다라면 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조금씩 수익률을 깎아 먹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사소간의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변곡점, 귀로에 서 있다라는 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 악재,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글로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경기 정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아마존 실적 둔화, 매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부분은 매출의 증가에 주목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매출 성장률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바로 경기 정점 논란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 점차 선물 매도세가 조금은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접종 속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차별화 양상이 경기 리오프닝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4단계 격상한 상황이 3주, 4주째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가을 어찌 보면 상당 부분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이미 다만 다소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어떤 그 주의, 어떤 그 심각성 대두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실생활 부분에서는 다소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소비의 둔화라는 부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선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다라는 점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 업종, 특히나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개선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변이 확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둔화될 때까지 조금 좀 잦아들 때까지는 다소간 아마도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 규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 전체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교육 부분과 빅테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산업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소간 외국인 자금, 중국 기업들로부터 조금씩 빼내가는 이탈 조짐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부터만의 이탈이라면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다른 동남아 국가로 다시 재유입이 되면 좋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신흥국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동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만의 이탈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로의 동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소간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은 당분간 잦아들기에는 조금 좀 기대난이 아닐까라는 점 분명하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변이 확산 부분, 경기 정점 논란, 여기에 신흥국 자금 이탈, 중국발 신흥국 자금 이탈 어떤 그 환경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미 연준으로 하여금 통화 긴축의 지연 가능성은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확산과 아마존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경기 정점 논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을 고용 부분 그리고 물가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이 따져보게 되면서 과연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가시화 발표가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상당 부분 시장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과 경기 정점 논란은 어찌됐건 통화 긴축 당장 눈앞에 임박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연시킬 수 있는 오히려 나쁜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변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어떤 그런 경황, 세옹지마의 그런 어떤 그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죠. 이런 부분들 꼭 눈여겨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결국 좀 정리해 봅니다. 5가지 잠재적인 악재 가능성. 이미 어찌 보면 그 악재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놓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 어찌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소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고용 부분이 잠깐 정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경기의 회복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다소간의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 놓은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이런 부분 말씀드리죠. 내수주와 수출주 둘 중에 고른다라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고 수출주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향 수출이 있고요. 미국 향 수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흥국 향이냐 선진국 향이냐. 명확하게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신흥국 향, 중국 중심으로 한 신흥국 향 수출주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향 수출주에 훨씬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다. 자금 이동의 방향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탈이냐 유입이냐 신흥국으로부터는 지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는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달러화의 강세, 위안화의 약세 고스란히 외환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화의 약세 지속에 시장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근거, 핵심 배경일 수 있다는 점까지 전체 지금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8월 시작하고 있는 오늘 앞으로 다가올 5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5가지 악재 여기에 너무 푸념을 하시기보다는 5가지 악재를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나의 수익률을 지켜나가고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의 관점에서 5가지 잠재적인 악재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또 델타 변이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 등등 시장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뤄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셀 코리아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시장에서 연출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만 24조 원 규모의 팔자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보유한 시가총액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환율을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약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5가지 악재 중에 외국인 매도세라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분명하게 잠재적인 악재 부분으로 제가 이제 그 꼽은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일단 외국인 올해 7월까지 2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한 23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한 1.5조 원 정도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1년간 외국인 순매도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 거의 동등한 금액 수준에 있었다라는 점. 2020년 작년의 외국인 매도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 25조 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작년 3월, 4월 거의 코스피 역사적인 역사적은 아니지만 최저점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었고 그 이후에 V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한 금액과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부분. 지난 4월 한 달만 빼놓고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배경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 5가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 넣었던 돈들이 결국 미국으로 다시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달러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 93포인트까지 한때는 88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돈이 그만큼 미국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바이든 신정부가 작년 12월 20일 당선이 된 이후에 1월 20일 취임을 했죠. 그 이후에 하니문 피리어드가 진행이 되면서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 순응을 하며 정부 정책에 기대를 하는 그런 그 자금들의 유입이 미국 시장으로 있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시그널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오게 되면서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어. 고용 아직 지켜봐야 돼. 시장은 매우 좋고 경제 지표도 매우 좋지만 여전히 통화 완화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미국보다 훨씬 나아야 될 텐데 반등도 훨씬 가파른 속도로 있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미국의 경기 반등 속도보다 중국의 경기 반등 속도가 늦어졌다, 속도가 늦다라는 부분.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서 선진국으로, 미국 중심의 선진국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갔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점. 신흥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의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1분기, 2분기 GDP 부분, GDP 성장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2분기 GDP가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연율 기준으로 6.5%의 성장률. 분기로 따져보게 되면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3%였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2분기 성장률이 1.6%. 중국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경제 재개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자금, 투자 자금은 당연히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발 3가지 악재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한다라는 점. 다시 회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져볼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첫 번째,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계속 시장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눌림 현상을 가져왔었던 그런 요소, 교육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회복 속도가 조금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이 계속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눈에 안 보이게 시장 내 자금은 중국으로 향하기보다는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결국 우리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자금 당분간은 미국 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중심의 신흥국 이탈 가능성 분명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거꾸로 미국 중심의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입,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향과 미국향, 이를 놓고 미국향의 무게중심이 쏠리게 될 것이고 미국향 수출 관련주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위안화까지 다뤄봤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더 이상 좀 멈춰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닿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블딥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박스피 시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 주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가 지표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에 여기에 아마존 실적,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의 증가율이 다소간 좀 둔화가 되면서 실적 정점 논란이 시장, 투자 심리의 중앙에 자리 잡았다라는 점. 정점 논란, 아마도 이번 주 우리 시장에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시장 5가지죠. 경제 피크아웃 논란, 그다음에 중국 규제 강화 논란, 3번째 델타 변이 우려, 4번째 외국인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탈을 할 것이냐 여부, 5번째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될 것이냐. 이 5가지가 결국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일 것이다라는 점. 이 사이에 우리는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강타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3가지인데요. 실적 피크, 그러니까 실적 정점 논란과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지수의 상승. 결국 이 부분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그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점. 결국 이번 주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될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동시에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수출주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출.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산업 규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수급 면에서 미국 향 수출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안전한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육성 산업군. 결국은 소부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정부 주도 육성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아마도 어려워지는 시장 속에서 나의 수익률을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하신다라면 중국 향 수출보다는 미국 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나의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미국향 수출주들 꼭 지켜보자라고 지난주부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8월의 첫 번째 장이니만큼 우리 신승우 대표님의 분석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에 올림픽 경기 좀 시청하셨나요? 아, 그럼 물론입니다. 네, 그 경기를 봤다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 힘을, 기세를 받아서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ESG입니다. 이 경제 성장 초기에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를 했는데 이제 환경 파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등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간다면 금융업계가 초토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제 ESG는 고려 대상이 아닌 무조건 적용해야 할 경영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ESG는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ESG 관련된 리포트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20년도 4월 말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이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그리고 최근 7월 28일 SK증권 리포트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늘 말씀드릴 때에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지 뚜렷이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거기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 ESG의 평가 항목들, ESG 점수는, ESG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ESG 관련된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ESG의 현 주소는 어떤지, 최근 기업들의 ESG와 관련된 투자나 행보는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환경, 인바이러먼트, 사회적 가치,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가버넌스 해서 ESG, 앞글자를 따서 ESG 투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해서 SRI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RI와 ESG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 보는 피라미드 모습들을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ESG 투자가 SRI보다 경제적 가치, 수익률, 금융 수익률에 초점을 조금 더 두고 있다,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래 피라미드를 보시면 ESG는 금융 수익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맨 상단에 보시면 결국 자선 사업입니다. 그러면 ESG, SRI, 그리고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자선 사업까지도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금융 수익에 초점을 맞춘 게 ESG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상부의 개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ESG는 우리가 그냥 ESG라는 게 있대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기 리포트 지난해 4월달 ESG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ESG에 대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대중화되었고 거기에 맞는 법률도 개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ESG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는 이제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가 12년도에는 13조 2천억 달러에서 18년도 30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이 ESG 투자 자산이 12년도 1조 4천억 달러에서 16년도 8조 1천억 달러, 18년도 12조 달러 규모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내 자산운용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ESG 투자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금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듯이 ESG는 ESG가 있대
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ESG는 트렌드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ESG는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8년도 국민연금은 ESG 전담 조직을 확대했고 ESG 평가 지수를 활용해서 투자 기준이나 주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이후 아직 제도 마련 단계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률 안으로 그리고 금융위에서 권고사항을 뿐만 아니라 수시공시가 아니라 정기공시, 의무공시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년도 주목해야 할 ESG 이슈가 연초에 리포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이죠.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좀 최근에 각 기업들마다 이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한 의결권 자문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정비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올해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이미 정비가 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6년도까지 코스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현재는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불과하지만 순차적으로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26년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25년부터는 의무 발행 공시사항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ESG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주주들에게 또는 시장에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E죠. Environment.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조금 더 크죠. 2030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개정안이 발효가 됐고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있고요. 올 2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이 발행이 되어서 앞으로 국내 환경과 관련된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기업은 여전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탄소 절감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사회, 소셜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죠. 쉽게 익숙한 부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죠. 결국엔 기업에서 뭔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오너나 대주주,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미주나 유럽보다는 조금 약한 법이지만 그래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사회적 책임에서 오너나 경영인, 대주주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추세다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소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배구조입니다. 가버넌스죠. 상법 개정 법률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하면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손해를 유발했을지 모회사의 주주가 그 이사를 향해서 주주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인데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선출한다라는 부분인데 대주주, 오너, 경영인 들과 조금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사는 특히 대주주와는 조금 무관한 사람들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 지배구조가 조금 더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를 통해서 대주주 지위나 오너 일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유나 상속 이런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회사를 통한 경영 및 승계 이슈들을 조금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배주주, 오너 일가, 직접 지분율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계열사, 자회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배 구조가 건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시장이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셨을 때에 이 지배 구조에서도 ESG 평가 항목 중에 G, 가버넌스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승계하고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계열사 중에서 뭔가 이해득을 보는, 수혜를 보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로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E 섹터에서 본다면 환경 E 섹터에서 본다면 글로벌 탄소 국경세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EU에서 55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탄소 국경세 CBAM의 도입이죠. 탄소 배출 거래소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페널티를 주는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EU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WTO 규정 위반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결국엔 G7이나 G20 선진국들의 동의와 동조가 조금 필수적인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 SK증권에서 재빠르게 조금 리포트를 냈는데요. 2030 무역을 위해서 기존보다 1조 8,700억 정도 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2023년까지 간다면 기존 대비 약 3.19배 정도 탄소 국경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미 수출 경우에는 미국 향 수출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총 3,400억 원 정도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 가능하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의 탄소 국경세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탄소 국경세 CBA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부분이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저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또는 국가에는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TS는 국내에 이미 도입이 됐고 탄소 배출 부담을 극복 가능한 부분들이 이미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대비 탄소 절감 기술이 이미 국내는 그보다 좀 월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통해서 최근 ESG 관련해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0조 원 ESG 기반 비즈니스 투자하겠다. 중소기업 ESG를 위해서 1,000억 원 투자를 하겠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을 획득했다.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이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선정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글로벌 570여 개 기업 중 상위 2% GRP 인증을 받았는데 플라스틱 저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 대응에 적합한 기업이다. 라는 그러한 인증들을 받은 것들을 조금 일제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ESG는 앞으로 그냥 치부해 버릴 기준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국내에서도 조금 집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에 대한 정말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내일부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공개되니까 내일 리포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저녁 8시 방송되는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이 저녁 8시 주유소 시간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는데요. 이 종목들 개장 전에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운용 원칙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벌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14%대, 서암기계공업은 15%대 수익 챙겨갔습니다. CJ ENM은 무려 26.67%나 수익률 올려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YJM 게임즈도 단숨에 16% 챙겨가며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태경 BK라는 종목 수익률 32.8% 넘게 가져가면서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 이렇게나 많고요. 알레비 플러스 1%대 계속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손실 보고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4%, 광주신세계가 마이너스 6%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세 종목 있습니다. 백산과 위니아딤체, 우리기술투자인데 세 종목 모두 7월 달에 편입한 종목이고요.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다른 종목에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손실을 좀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카카오게임즈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NC소프트가 실적 발표합니다. 이렇게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반기 IPO 대어라고 불렸던 크래프톤까지 오늘부터 공모 청약 시작한다고 하죠. 이 게임주들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상승세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사실 게임주들 기존에 이제 좀 상승을 해줬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굉장히 좀 7월부터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지금 보면 앞쪽에 이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던 흐름들 그리고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별로 이렇게 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판호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잘 열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한 건, 두 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이제 7월부터 좀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줬던 부분이 이제 신작이었던 오딘이라는 게임에서의 앱스토어 매출 상위 1위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이제 애플 앱스토어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도 있는데 뭐 그 양대 앱스토어에서 이제 매출 1위 그러니까 리니지를 제치고 1위를 달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있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에는 이 오딘의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부터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각 게임사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보유 지분이 한 50% 정도 되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뭐 한 20%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지금 현재 9% 정도인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으로 같이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시마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뭐 신규로 출시할 종목 그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감 충분히 살려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역시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는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신작 블러드 앤 소울 2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해가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게임주들 예전에는 신작을 출시한다고 하면 그 전부터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발표 이후에 앱스토어에서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매출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작을 출시하니까 조만간 올라갈 거야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나 NC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신작 출시하고 나서 앱스토어 순위를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급락한다, 그러면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8만 원대 부근부터 8만 3,000원이나 4,000원 부근대부터는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래프톤 상장 관련돼서 지금 청약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들,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 크래프톤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개인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계신데요. 카카오 게임즈부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전망 챙겨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크래프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장중에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